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 맞춤법처럼 꼭 맞게 상담해 드립니다. 최강석의 부동산 맞춤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강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갭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네. 몇 년간 그 갭 투자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특히 이제 집값 하락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보증금 사고가 이제 앞으로 많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갭 투자. 마이크가 너무 내려가지고. 네, 그렇죠. 퀴신데.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할래.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들어가셔갖고. 아이고. 네. 네. 이게 갭 투자를 하도 끝까지 좋았는데 그 전격적인 집값 하락이 이루어지면 이게 개인적으로 큰 손해를 볼 뿐더러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본인으로서는 투자지만은 그 새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어떤 보증금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떤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갭 투자에 관한 얘기를 나눠주실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단순히 이제 뭐 집값이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이런 갭 투자도 있는 반면에 또 아예 마음 먹고 그냥 에이, 집값 내려가면 안 갚아줘야지 라는 그런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유형이 어떤 건지 또 대처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갭 투자, 이게 참 흔하게 쓰는 말이긴 한데요. 일단 어떤 뜻인지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네. 그 일단 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힌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 세입자 보증금하고 그 세 들어가는 그 집의 시세 차이가 아주 작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네. 그 조그만 소액 투자를 가지고 부동산 사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은 그 시세 상승 그런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을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인데 보증금이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증금 그 세를 안고 사면은 1,000만 원만 있으면 네.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시, 갭 투자는. 예, 다시 말하면 1억 있으면 집 10채를 산다 이런 결과가 되는 네. 거죠. 예. 이 갭 투자 대상이 주로 상가 정부가 아니라 이건 주택이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갭 투자는 어쨌든 이게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그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주로 보증금 비중은 적고 그다음에 월세 비중이 높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가 건물을 소액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주거용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증금이거든요. 거의 네. 전부인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 차이가 얼마 안 되는 아주 조금만 가지고 심지어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렇게 투자하는 네. 그런 게 가능한 게 주거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택 시장 관망세 이어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던데 그래도 여전히 갭 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 몇 년 전부터 이게 갭 투자 뭐 성지라고 할 정도로 막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네. 지금 조금 부동산 가격 상승세 꺾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갭 투자가 뭐 계속되고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걸 점점 더 진화한다 그럴까요? 네. 대범해지고 진화하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갭 투자의 문제가 개인의 아까 자유로운 하셨습니다. 사실 개인 자유긴 해요. 자유긴 한데 이게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집값이 1억인데 보증금이 9천이었는데 나중에 집값이 8천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집값이라는 게 사실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이 그 가진 돈이 이제 얼마 없는 데다가 또 심지어는 애초 투자할 때부터 에이, 집값 내려가면은 그냥 보증금으로 털지 뭐 안 갚고 그냥 끝내버리지 당신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애초부터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기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사기로 또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 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한두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영업적인 기업형 투자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차익 1,0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1억이 있으면 10채를 투자하는 그런 그 상당히 많은 그 투자가 또 가능하고요. 네. 또 심지어는 이게 그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집값보다도 오히려 더 전세값이 높은 그래서 오히려 이게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뭐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수십 채씩 그 투자하는 사람도 많은데다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예 그냥 있는 집을 취득하는 이런 방법을 넘어서서 그 아예 자기가 집을 지어 가지고요. 네. 다세대 이런 집을 지어 가지고 뭐 한 30채 다세대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아예 그 세입자를 끼고 그 집값보다 더 높은 이런 세입자를 그 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를 들은 같은 경우는 1억으로 집을 10채를 산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일종의 부동산 선물 옵션 투자 같은 네. 그런 위험한 투자 같기도 합니다. 예, 예.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죠, 그게. 네. 예. 근데 그 갭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이런 나중에 집값 내리면 뭐 보증금 있는 만큼 주면 그만이지라는 마인드로 했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상대방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사기성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기존 집주인한테는 보증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그 기존 집주인이 그 갭 투자를 그 마음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기존 집주인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걸 아예 갭 투자 목적으로 누군가 취득하는 이런 또 경우도 생기는데 역시 이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그 집을 취득할 때 그 아예 보증금을 안 갚을 목적으로 심지어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갭 투자에 이제 관여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집값이 조금이라도 출렁이게 되면 이거는 거의 100%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집주인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중개한 중개업자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집주인한테 이제 보증금 책임 이런 부분이 보통은 집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게 되면은 나는 이제 보증금 책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법리적으로는 이제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 중개업자도 이런 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이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그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집에 이런 갭 투자에 연루됐다는 부분을 알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중개를 했다라고 하면 중개업자의 책임 이런 부분도 당연히 따르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사기가 될지 안 될지 예민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는 방안이 그렇게 녹록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일단은 그 가장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그 집이 세입자가 만약에 보증금 1억을 주고 들어간 집이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그 1억 원에 낙찰될 수 없는 실제 가치가 이제 1억 원이 전혀 안 되는 네. 예를 들면 이제 8천만 원에 낙찰을 했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집이었기 때문에 저부터 네. 그 손해의 어떤 그 빌미, 단초 이런 부분을 애초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조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 없는 집주인한테 이제 넘어가는 순간 그 세입자는 이제 그런 위험에 고스란히 이제 노출돼 있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갭 투자를 그래도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소액 자본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당초 자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좀 돌려막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지 위험이 있는 거래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게다가 이제 그 집주인이 아예 그런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예 들러리 집주인이 있습니다. 아예 명의만 빌려주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집을 취득하면서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한 500만 원씩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보증금 소송이 들어오든 뭐 세금이 체납되든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 이제 집 한 채 취득하면서 500만 원씩 받는 그런 거 가지고 아예 그 재미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백발백중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들러리 집주인까지 내세워서 갭 투자를 한다면 이런 경우는 사기성이 더 농후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이게 갭 투자가 사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걸 단정할 것이 아니라 네.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못 갚은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아예 이 들러리 집주인 세우고 뭐 이런 그 계획적으로 접근한 경우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사기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갭 투자를 한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네. 결국 최고의 수단에는 이제 경매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보증금 자진해서 못 돌려받으면 당연히 이제 경매밖에 없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외관상으로는 집이 깨끗해 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뭐 다른 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런 부분이 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외관상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문제는 깨끗해요. 예,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집의 가치가 얼마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매를 하게 되더라도 감정가가 보통은 보증금에 못 미치는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낙찰가는 또 더 떨어지는. 음. 이 주요 이제 갭 투자 대상들이 그 보통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다세대 빌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가 감정가보다도 한 20-30% 떨어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되면은 거의 보증금은 이제 손해를 본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도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기입자 성립이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갭 투자가 이렇게 조금 그야말로 순수하게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소액 가지고 그냥 투자해서 오르겠지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 이런 순수한 그 갭 투자 있을 때는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보증금 못 돌려받는 그런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했을 때 그 형사 고소 결과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그걸 뭐 그 보증금 안 돌려주려고 아예 저부터 그걸 했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이제 무혐의 결론을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죠. 집값을 뭐 이 사람이 떨어뜨렸냐? 네. 문제가 안 좋아서 떨어질 건데.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갭 투자가 점점 이렇게 그 좀 변질되면서요. 이게 뭐 사기성 있는 그런 기업형으로 이렇게 변질되면서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갭 투자를 너무 대규모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들러리를 세워서 계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그 집주인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이제 세입자가 당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한번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집주인이 이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이제 그 전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취합이 되니까 네. 그런 세입자로 그런 집주인으로 만약에 판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사기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갭 투자,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집에 이제 계속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기가 이제 반복되는데요. 네. 이걸 주로 이제 다세대 빌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느 계층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돈이 없고 또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 생각은 그래도 전세 보증금만큼은 안 되겠나 집값이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큰 보증금을 그냥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요. 시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주다 보니까 이 사고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미 1억 집에 9천의 전세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그 집을 1,000만 원 주고 사서 들어가는 경우. 네, 이 경우 지금 세입자가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 이제 그 세입자는 처음 들어갔을 때 시세 파악이 좀 부족했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세 파악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공통적인 어떤 의견이실 것 같은데 네. 이 시세 파악이 이게 좀 쉬울까요?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시세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공개 대상이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요. 네.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가 많이 다르니까요. 네. 그게 이제 입지, 면적, 그다음에 층,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컨디션마다 이렇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시세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 갭투자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이게 다세대 빌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특히 또 다세대 빌라 들어가시는 분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또 지금의 그 대출 보증 제도가 갭 투자 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옛말에 이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전세 생활을 몇 년을 해봤습니다만 네. 집 들어갈 때 집을 구하다 보면은 꼭 내가 가진 돈보다 조금 그 집값이 비쌉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제 돈이 항상 모자라는. 네. 그게 한 2, 3천 정도 모자라는 이런 경우가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누가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을 그 집에 대한 선택, 전세 들어간 선택을 좀 쉽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보면은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 이런 부분을 잘 노려서 네가 부족한 돈은 내가 2, 3천 정도는 그냥 무이자로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꼬드겨 가지고 이제 넣게 되는 거죠. 네. 가끔 가다 보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자기 성사 시켜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사고가 터져서 경매까지 진행이 되면 대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게 됩니까? 거의 결론은 사실 불보듯 뻔한데요. 네. 시세보다도 집값보다도 더 큰 보증금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은 일부는 거의 못 받는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 손해를 이제 어디서 벌충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세입자의 이제 그 숙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1억 집에 9천 전세 주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경매를 했는데 8천에 낙찰을 됐으면 1,000만 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1,000만 원은 그 갭투자한 집주인한테 일반 채권으로 담보 없는 일반 채권으로 나와서 네.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돈이 없을 테니까 네. 결국은 사실상 못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결과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그런 경우에 세입자들이 차라리 그냥 내가 낙찰을 받자. 이게 어차피 집주인이 돈 줄 사람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낙찰을 그 9천만 원을 받아서 네. 그렇게 보증금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손해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평가 100만큼 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예. 그리고 그 가짜 세입자를 동원한 사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조금 이제 아까 제가 갭 투자가 점점 조금 조직화되고 진화되고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네. 이제 세입자를 원래는 전세 사기라고 한다면 세입자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 시세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보증금 내고 들어와도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입자를 속여서 세입자 보증금을
좀 이렇게 피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형적이었다면 네. 지금 이게 가짜 세입자 동원하는 이런 부분은 금융기관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증금 기준이 한 2억 정도가 그 시세인데 네. 이거를 2억 5천에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쓰고요. 들러리 가짜 세입자죠. 네. 그 사람하고 쓰고 2억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속아서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피해자는 이 금융회사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갭 투자 전세 사기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일단 시세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경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등기부 열람해가지고 등기부 깨끗하네. 그다음에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전하게 나중에 보증금 반환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그 담보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담보 가치를 조금 더 신중하게, 엄격하게 아파트가 아닌 바에는 그게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이 그 좀 이렇게 시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좀 이용한다든지 네. 또는 중개업소를 여러 군데 좀 다니세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하는 중개업소는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그 시세를 좀 그 부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중개업소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은 좀 검증이 되거든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 이런 있습니다. 시세를 파악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세가 된다고 드러났는데 그 이후에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집값이 폭락을 했다. 이런 것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도리가 없죠. 예. 불행하게 이런 집에 들어갔고 그런 사정이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집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 보증금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판례상으로 보면은 그 임차인이 임대인 건물주 바뀐 부분을 알고 기간이 얼마 안 지나서는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임대차 승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종전 집주인 상대로 해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찝찝하다 아무래도 이게 갭 투자 뭐 그런 우려도 있고 찝찝하다라고 하시면은 등기부등본을 조금씩 뭐 한 2달에 한 번씩이라도 열람해 가지고 소유자가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탄탄한